최대 사건이라고 보면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그때가 제가 거기 그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아 정말 그때요? 네, 광주 네. 부시장님 잡히고 뭐. 예, 그때 이제 성남. 광주군 중부면 거기 단대리에 네. 거기 가보니까 이 서울에서 땅을 이제 한 20평 내지 30평으로 이렇게 딱 해 주고 그냥 완전히 무슨 그 바라크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천막 치고 뭐 사과박스 이렇게 지은 임시 건물 이런 데서 이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주 대단지 사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60년대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또 이제 그 인구가 공장을 좀 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무허가 환자촌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용산구라든지 영등포 또 도심 주변에 무허가 환자촌, 청계천 예. 뭐 이런 데 많은 그 무허가 정착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 무모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20km 밖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군 중부면 지금은 거기가 아마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옮겨다 놓은 거죠. 거기에 제가 이제 가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한 20평 정도씩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 판자촌을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이게 저 정책 자체가 이게 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무허가 도심 주변에 사는 그 무허가 그 판자촌에 서수하는 분들이 할 일이라고는 대부분 인포멀 섹터죠. 그래서 이제 뭐 행상이라든지 뭐 좌판 뭐 한다든지 일용 노동자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몽땅 그 20km 떨어진 성남에다가 이제 성남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이제 광주군 중부면에다가 쏟아놓으니까 거기 일거리가 없잖아요. 원래 약속은 거기다가 공장이나 이런 것도 이전시킨다고 그랬어요. 취업기회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 무렵에 서울 시내에 보면 종로 상가인가 뭐 오가 이쪽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다니는 게 유일하게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수백 명이 그냥 장사진이라고. 왜냐하면 서울에 와야 뭐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취업 기반도 없는 그런 뭐가 그 광주 대단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뭐 35만 평의 규모를 확보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71년 8월까지 69년도 시작해가지고 71년 8월까지 2만 5천여 세대 12만 5천 명이 이제 그 아까 말한 20평 내지 30평 이렇게 그 토지 분할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평당 2,000원씩 받았죠. 평당 2,000원씩 받고 했는데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어렵게 다니거나 또는 이제 다시 거기서 이걸 이제 팔고 전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 다시 또 무허가 판정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 계획 자체가 저는 그 문제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정부하고 서울특별시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일방적 행정행위에 한 거 해가지고 71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 동안 이제 그 성남 출장소를 뭐 점거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공권력이 좀 무시되는 그런 시위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때만 해도 아까 71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이제 지시하고 서울시장 뭐 이렇게 보내서 그 소원을 듣고 이게 다 이제 무마를 해가지고 이제 해결된 것이 3일 만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 그 원인은 철거민
철거민들이 인포말 섹터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직업 기회도 없는 그래서 옮겨놨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터 제공을 약속했지만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거민들이 이제 분양권을 전매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투기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썼습니다만은 전매자들에 대한 이제 그 징벌적인 것도 있으면서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2,000원씩 분양했던 거를 한 4배 내지 8,000원 내지 16,000원 이게 평당으로 이제 내라고 일시불로 내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금도 뭐 바로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주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흘 동안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게 그때니까 그래도 사흘 만에 끝났지. 요즘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크게 비화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게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원님께서는 그때 특별하게 거기 현장을 그거요. 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도시및 지역계획학과에서 거기 무슨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답사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73년 4년 그때쯤. 아니 전에. 72년이죠. 72년.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막 대학원 막 지나가자마자. 진학하자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야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혹시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뭐 이게 셀폰도 없고 카메라는 또. 네, 그 김 교수 이야기에 예. 그 당시에 그 몇 가지 내가 느낀 말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도시의 기본 계획에 대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 그런 틀들을 갖다가 실제 그 현장에서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지나간 이야기, 지금 한 몇십 년 지나가면서 요즘도 느끼는 건데 완전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동안 그 지방 도시에 현실에 참여를 해봤지만 감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내가 뭘 했는가 지금 기억이 별로 안 남아요. 전부 뭐냐면 기본 계획에 대한 그런 그 설정을 몇 10년이라든지 뭐 20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할 때마다 하나의 우리 교수들의 그 작품을 자문단 그냥 뭐 몇 구성해가지고 적당하게 구성해가지고 만드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주로 뭐냐면 용역 그 실무에 그 종사하는 용역 뭡니까 엔지니어링. 그 장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용역 친구.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현장 관하고 네. 그냥 밀착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내가 평생 참여하면서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그가 우리의 그 이야기는 수백 번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때 전부 다 그 현실하고 전부 자기들끼리의 그 어떤 이해 관계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 지금 김창수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 교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감을 느끼는데 우리 현실에서 요구하는 그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사항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자문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여기에 나 상당히 지금도 별로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지 말이죠.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지금 지나온 이야기지만 말이죠. 요즘은 뭐 전혀 많이 안 하지만 그런 점이 상당히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현실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주로 국토 종합 계획이라든지 도시 종합 계획에 뭐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했지만 참여할 때마다 그 틀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의 일부가 각 도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현실이에요.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법령에 만들어진 그 법정 틀 속에서 그 틀로 만들었지. 그걸 그대로 말이죠. 그걸 갖다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에서 한 번씩 또 고친다든지 그 어떤 그 반론이 있어야 될 텐데 전부 현실이에요. 내가 볼 때. 지금까지도 아마 그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눈치가 보니까.
그 당시에도 나 그걸 느꼈거든. 느끼면서도 말을 못하고 막 혼자 두드려봐야 저 혼자 뭐 그때 좀 도시계 이름을 한 사람 대구에서도 내 주변에 없거든. 고모님께서 바꿔주셨으면 전부 좀 더 나았을 전부 그 전문가들하고 앉았는데 현직 그 전부 뭐그 바로 그 저 옛날 그 방식의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다고. 예. 그래 아무 자유 소용 없어요. 그래 혼자서 나중에는 실망하는데 이거 내가 이거 참여해야 되는 거야 말이죠. 그나마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너무 있으시고 없어요. 예. 없어요. 전부 예. 여기에 좀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냐면 서울에 있는 교수들은 전부 서울에 주로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다 움직이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서울에서도 안 그런가 싶은데 그 뭐도 뭐 그 현실 자문에 그게 무슨 밀착을 느꼈어 그런지 모르지만 난 그냥 몇번 참여하고 나서부터 할 때마다 얘가 제일 저항을 한 게 뭐냐면 세종시 그 저 계획을 했을 때 예. 난 그때 참여 안 했어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그 저 대전서 회의할 때 네. 그때 한번 얘기 떠들었어요. 세종시 입지 말씀하십니까? 그때 입지 설정할 때 말이 그때부터 뭐 대전 뭐 충청도 야단지길 때 말이죠. 예.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각 지역 다 모였잖아요. 한마디 하고 그다음부터 참여 안 했어요. 반대하신 거예요? 네, 아이 그 내가 빼겠지 뭐 그 시끄러우니까 말이죠. 그 당시 그랬어요. 계리 만족 이론. 내가 만족이를 할 거고 근데 그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이 악기 요걸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이게 내가 상당히 계기가 있었구나. 나는 또 왜냐하면 나는 그 사실은 그 악기도 이야기했지만 건축 탐구 기반을 안 가지고 난 그 박사과정을 가지고 새로 배운 거예요. 텍사스 A&M에서 처음에 내가 상당히 혼란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거 따라가느라고 엿먹었어요. 사실. 예. 뭐 그리 오라 그러지 말이죠. 내가 언제 그런 배경이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는 그래도 말이지 도시계획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껴고 저 원재무 선생님이 뭐 교통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교통 문제가 이제 부각될 때인데 그래도 뭐 한 단계는 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텍사스에는 그것도 교통공학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리고 내가 그 교수 이름 잊어버렸다. 그 관계가 꽤 어려운데 무작정 쳐들어가 했죠. 뭐 학점 땄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그 교통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때 배운 시절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나니까 별로 그러네요. 저기 내 아까 그 이야기 자꾸 하니까 예. 실제 그 참여를 하실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난 이게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론이 많이 나오네. 고모님께서는 이제 가장 그 최대 사건으로 광주 네. 그 대단지 그게 이제 도시계획적 목적을 위해서 강제 이주시켰고 그렇죠. 네. 분란을 일으켰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 주셨고 네. 그냥 같이 최고의 정책으로 도시 재생을 꼽으셨는데 예, 그거는 그거는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과거에 무슨 도시 관련 법을 만들 적에 그 이렇게 주로 뭐 일본 거 베끼고 뭐 이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래도 2006년부터 몇 년 동안 R&D R&D 사업을 하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상당한 연구가 축적된 그 토대로 해서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그 모범적인 사례고 또 앞으로 또 미래를 이끌어가는 쪽은 아무래도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그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정우 교수님은 이렇게 그 광주 사건을 얘기하는데 네. 미국에서도 그 비슷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 내 그 당시 기억으로 주택 정책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카고 그 저 도시계획 알죠? 예. 그 불나가지고 새로 그 하는 그것도 그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도시계획 그 강좌 중에서 교수들이 한 번씩 그 떠올리는 그 작품들이에요. 내 이제 기억이 나네. 프로디고 주거단지. 맞아 좀. 맞아. 근데 이름도 잊어버렸다 지금. 어디 무슨 조지안가 어디 뭐 하여튼 기억이 나는데. 건축상을 그죠. 받았는데 그이들이 반달리즘으로. 그래. 내가 가서 하고 있어. 미노루 야마사키인가 뭐 그랬어요. 예. 고모님 그러면은 저기 아예 기억에 남으시는 계획가와 저- 최고의 도시계획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 도시계획 일본을 통해서 그 들어오잖아요. 그 초창기에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주도했을 거고 구획정 사업 같은 거. 그래도 저는 그 우리 학회를 창립하신 그 주원 선생이 상당히 그래도 저 보는 눈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창립총회 멤버를 보시면 말이죠. 예. 아주 다양한 분야예요. 어류학자도 있고, 저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립총회 멤버들을 몇몇이 보면은 굉장히 참 그 이분이 상당히 그 미래를 내다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국토계획의 성격을 어쩌면 그 처음에 그렇죠. 예. 처음에 창립하는 예. 그런 분들의 명단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계획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 다양한 언론인 무슨 뭐 네, 또 이렇게 저 경제학자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60년 전에 벌써 이렇게 그런 그 생각을 하셨다면은 사실 그분이 내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주원 장관님이 경부고속도로를 계획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어디를 갔었냐면은 제가 캡시에 무슨 총무할 적에 그 위원으로 이제 도장 받으러 간 게가 그때 누군가 그 장관도 하신 분인데 건설부 장관도 하신 분인데 이름이 성함이 잘 안 나는데 생각 안 나는데 그분 또 찾아뵈니까 저 회덕인가 뭐 거기에 그 대전에 네. 거기에 찾아뵀더니 그분은 또 자기가 이제 안경모 씨, 안경모 씨가 이제 거기 예전에 있으면서 과교부 장군 그분이 이제 뭐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많이 뭐 했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더 나는 더 정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분은 우리 전공이 아니시지 않나요? 교통부 장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저는 누가 입력을 시켰을까? 고속도로의 중요성은 누가 입력시켰을까? 문헌을 찾아보니까 박 대통령이 그 독일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통령 말고 수상이 에르하르트 씨가 이제 수상을 하죠. 근데 그분이 경제 부흥을 일으킨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만찬에서 백영원 씨의 그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은 이제 오늘 대통령한테 그랬대요. 아우토반을 맞아요. 보셨죠? 그랬더니 이제 아우토반 달려봤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에르하르트가 히틀러를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하지만 아우토반을 만든 그 공적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서 한국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우토반은 뭐 이렇게 차만 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내륙의 공업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내륙 공업단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원재무 교수님 계신다마는 뭐 4,100몇 킬로가 되는 이제 고속도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업가들 얘기 들으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 경력이 있는 것이 그동안에 전기세하고 전기 요금이 쌌고 또 하나는 물류비가 굉장히 적게 들었다는 거죠. 왜? 고속도로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에르하르트한테 듣고 와서 결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대일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처음 한 것이 경부고속도로잖아요. 제가 이제 제대한 1년 전인가 이렇게 일부 개통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레이하운드라는 미국의 왜 고속도 휴게소가 없으니까 그레이하운드라는 고물 버스를 갖다가 집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개기린 버스 그러지 그걸로 그걸로 이제 운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에르하르트의 얘기를 듣고 박 대통령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안경모 씨 교통부 장관 안경모 씨를
대동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주원 선생님 회고록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렇게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그 거예요. 영향을 아마 거기서 받아오시고 받을 그래가지고 네. 공사비 결정할 때 예. 이 장관이었잖아요. 주원 그렇죠, 선생님이. 그렇죠.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이거 못 맞추면 그냥 총살하겠다. 이래가지고 가격 발언을 해가지고 그 비용 예산에 맞췄다. 이런 내용이요. 그 회고록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근데 물리적 노선 설정하고 그러는 데는 아마 안경모 장관 같은 분이 기회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건 뭐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게 100년의 도시계획 역사 중에 대한민국 도시계획가들이 어떤 도시계획을 했다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뭐 미묘하죠. 예를 들어서 1호선 지하철도 네. 일본에서 다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 세계은행의 컨설팅 받아서 그 노선 자체나 뭐 이런 1호선. 그러니까 1호선이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뭐 전혀 없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말하면 이제 축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했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그냥 일본 기술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원재웅 것처럼. 교수님 작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작품이 그 사건, 예. 도시계획의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계획 또는 기억에 남는 계획과까지 3번, 4번을 묶어서 편안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예. 말씀 좀 해주시면. 우리나라가 그 신도시가 이제 1985년대부터 1990년대 이제 저 1, 2 신도시가 이제 분당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왜 이게 상기가 돼 있는데 이 항상 그 신도시 계획 과정에서 계획 설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 계획이나 설계자들이 두 사람을 계속 영혼 속에 깊이 묻어주면서 항상 그 사람들의 정신을 꺼낸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워드하고 네, 네, 코르비제거든요. 네. 하워드는 이제 전원도시, 뭐 잘 아시다시피 전원도시고, 코르비제는 초고층으로 하되 광활한 녹지. 두 개를 접목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워드하고 그 다음에 그 코르비제의 그 설계 철학을 그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이 외국의 도시계획가 중에서 두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제인제 제콥스. 이분이 이제 결국 이제 어차피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가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보도의 중요성 이걸 통해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그 보행자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도시의 활용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 제인 제콥스의 임프로비전 즉흥적인 거거든. 즉흥적으로 뭐 길 가다가 재즈바에 들려가지고 노래도 한번 부르고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서 say hello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과로 활성화에 관한 제인 제콥스.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서양 쪽에 지난 100년간에 그래도 주축이 되어 왔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에는 저는 노인 교수님을 하나의 그 계획가로 일단 꼽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제 그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 그 국도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자는 그 하나의 해안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면서 법학 전공하셨는데 사회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계획가로서 강의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계획가는 이제 캡시라는 그 연구기관을 통해서 프로젝트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그거를 이제 접근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나 그 보고서가 최초의 보고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영역 보고서가 그 이후에 하나의 사전적인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1975년도에 환경대학원을 다닐 때 노인 교수님 주도에서 이제 그때 이제 김창숙 교수님들이 도와주셨지만 뭐 원영태 교수 돌아간 원영태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작업하고 저희들은 이제 홍보하느냐고 조선일보에 갔었어요. 환경 전시를 했거든. 그래서 조선일보 그 신문사를 가서 기자들한테 홍보하려고 갔더니
이게 뭐 환경이 뭐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아직 바쁜데 환경이 이거 먹기 들어갈까요? 그렇게 아주 비웃는 듯이 자조적인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실에 빠져서 이제 나온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불모지에서 환경과 그 도시를 도입한 하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그렇죠. 계획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보다는 그냥 우리가 쟁점, 이슈라고 일단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도시재생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게 도시 정비 사업 뭐이 다 그냥 원주민을 몰아내고 지역의 자산, 정체성, 지역성, 전통, 끼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그동안에 살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주민과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 버티지만 다른 데로 나간다. 자,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그 도시재생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개발자나 부자나 정치가 뭐 자본가들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이제 큰 이슈가 됐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세종시입니다. 행정시도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비용이 생기는데 여의도에서 행정시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공무원 출장비가 1년에 200억이에요. 198억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과연 이건 비효율의 극치인데 이게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탄생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완전히 정신 논리에 의해서 국토 및 도시계획 이념과 철학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그리고 정치적, 통치적 결단에 의존해진 혁신도시. 그래서 172개 이제 그 공기관이 다 찢어버렸는데 정부로. 아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평가해봐야 되겠느냐. 과연 그것이 또 창출하는 사회비용, 과주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진주 LH가 있는데 세종시에 뭐 그 상점부서인 국토부 가려면 하루가 아니라 하루 자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또 국회에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냐 완전히 과연 그것이 그뭐 한전도 그래요. 저 정주가 있나? 저기 나주에 나주가 있죠. 나주가 한전 사람들도 미치겠다네. 산자부 만나고 뭐 옷 왔다 갔다 하고 국회 수시로 부르죠. 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과연 거기에 우리가 저울질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지역에 얼마만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효과가 있는 거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의 그 사회적 비용, 이게 모든 게 다 비용인데 그 비용은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사회적 심리적 비용, 정신적 비용 이거까지 합쳤을 때 과연 얼마큼 이렇게 그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런 논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비 타당성 현 정부 들어와서 뭐 이번에 한 거 말씀하시죠? 예, 조석 네. 그 이명박 대사는 뭐 4대강 사업을 그냥 현 정부 그 세력들이 강력하게 성토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집권하니까 이 수십조에 달하는 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다음에 그 정권 연장하려고 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절차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뭐 맘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 좋아하고 이게 SOCS 산하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지금 아주 웃어서 웃음 감추고 다니냐고 지금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토목서기 하는 회사들이. 그렇겠네. 예, 아주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예타 면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중복 투자가 말이죠. 고속도로만 지나가는데도 그 옆에 똑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6차선의 도로가
아무도 차가 다니는 길 없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토부위원 왜 들어가려고 그래? 자기 지역사업 챙기려고. 그런 도로가 엄청난데 거기에 또 옆에 또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 예비 타당성. 그리고 섬이 뭐 1년에 그 개미새끼 한 마리씩 지나가지 않는데 100명밖에 안 지나간대. 거기에 섬을 연입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면 과연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그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줄 사회경제적 피해가 얼마큼 되겠느냐. 참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이거 대부분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그냥 대한민국을 장택 교수님 그래도 이 사람은 멋진 도시계획가다 이런 분 만나셨던 분들 중에서 이시든지 글쎄, 그 나름대로 저는 뭐 그렇게 계획가를 전문가라고 만나본 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 장택 교수님이 도시계획가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원 교수님은 저는 그 학회 창립 때 한두 번 그냥 얼굴 잠깐 비춰보고는 뭐 어떻게 생긴지도 지금 기억도 없었고 전혀 모르겠는데 역시 아무래도 조금 전에 원 교수 이야기했듯이 이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도시계획의 분야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건축 토목 위주의 모든 것들이 다양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제, 사회, 법령까지 말이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노이스이 그래도 제일 그런 면에서 틀이 안 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뭐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년에 보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나 재작년에 돌아가셨나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환경성 책임가 그 번역한 게 하나 있어요. 일본 교수님 이름 잊어버렸는데. 네, 이제 그 병실에서 그 부인 간병하시면서 번역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 듣는데 지금 근데 보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일본 책 번역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모든 분야에 이제 처음에 이제 법을 공부하셨지만 폭넓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야에까지 전부 다 선제발 정도 환경을 좀 거시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조금씩 좁혀가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 그런 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되게 자기 전문 분야에 지식이 한정돼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파고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노 교수님이 제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읽은 책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찰리 랜드리의 소위 크리에이티브 플래닝 하는 걸 내가 좀 재미있게 읽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획에 삽입시키는 그런 계획가들이 그전에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도시를 재생시키려고 도시를 재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들어가서는 이제 조금씩 전통, 역사 이런 것 문화를 갖다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노 교수님이 상당히 그래도 잘 이끌어 주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왔지. 방금 내가 들어오지 못해요 사실은. 응? 제가 내가 처음에 말이죠. 미국 돌아와가지고 경상북도 도시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말이지. 대구시다. 불러가지고 대구시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을 한번 발표 한번 해보라. 자기 나름대로 구상하는 거. 이거 나 생각 따라든 갑자기 주문을 받았어. 공부할 때까지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배웠지. 내가 실질적으로 부닥쳐보기는 힘들 때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그때 그런 이야기가 없을 때예요. 참 막막하더라.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데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모두 앉아가지고 토론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생각이 끼워보는 거예요. 저런 가지고 행정하기 일부러 듣는 놈인데 지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목조목대로 이제 자료를 좀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발표를 하면 한 일이지. 그때
뭐 엄청난 저 공격이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뭐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그래도 그 썩 안 내고 그냥 웃으면서 다 받아줬어요. 그 작품 갖고 예, 계시면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빌려주시고. 그래서 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항상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국토 도시 이까지는 좋은데 지역이 왜 자꾸 빠져나가느냐. 그게 좀 다른 영역이라고 또 이렇게 그게 지역개발 아주 문제예요. 내가 항상 지금 40년, 50년 지나오면서 그 의문이 시작하는데 지역개발하는 친구들에게 너무 밀려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 지역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지 국토종합 계획을 할 때는 지역계획과 그 도시계획이 같이 병행돼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 종합적인 10년부터 10년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되는데 그게 자꾸 무시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다. 기사 시험 과목에는요. 국토 및 지역 계획이 아직도 계속 아직 건재하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학교 학부에서 강의하는 게 도시 및 지역 경제론, 국토 및 지역 계획입니다. 맞아. 그래서 그게. 저기 근데 왜 그게 없어졌는지 원재보 고모님께서 그래도 저기 강의하시거나 아니면 책 같은 거 쓸 때 계획 이론 쪽으로 제일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론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그 아까 이제 오시기 전에 제가 뭐 10년 넘었으니까. 그래도 아까 책 읽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예.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정확하게 국토, 지역, 도시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좀 무거운 집이지만 좀 정립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각 대학들에게 그걸 제대로 좀 정리 정도 됐으면 너무 지나치게 말이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도시계획, 도시공학 또 어떤 데는 또 그냥 환경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지금 그 각 대학에서 지금 상당히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떻게 좀 그렇게 완전하게 통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금 국토, 지역, 도시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학회가 좀 주도해가지고 좀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각자 분야는 발전. 그래서 대학에서 딱 가보면 예. 나는 그 행정학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도시공학 만들 때는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오락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럼 몇 프로 지분을 주고 뭐또 가만히 생각해 나중에 또 잘못하다가 또 여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것 같아. 아이 그새로 앉아있지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정립이 좀 제대로 되어주면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은 그거 하다 보면 오죽 걷다 보면 그냥 그대로 옛날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대학에서 좀 정돈이 좀 되어줬으면 참 좋겠나 말이죠. 예전에는 도시하고 지역하고 다루는 분야가 확 달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동일한 공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보 고모님. 하여튼 꾸준히 이제 우리 국토도시의 100년 유산을 물려주고 미래의 국토도시 정책을 창조하는 전문가 요원이 되었으면 하고요. KP가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꼭지 정리해봤는데요. 저희가 공부할 것 같습니다. 주신 거. 아니요. 뭐 일단 우선적으로 그 인용 횟수가 높은 KPA 영문 국제 학술지를 정착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글로벌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데 정권과 정치인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그 혁신 뭐 이런 게 되게 좀 필요하고요. 세 번,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정책이나 계획의 방향이 정권 바뀔 때마다 말이죠. 자꾸 그다음에 방향에서 바뀌는 그 정말 고쳐져요. 그다음에 이제 저성장 시대에 그 여기 뭐 정리를 해놨지만 도시 정책에 대한 방안을 이제 국토학회가 과연 저성장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그 국토 도시에 그 미치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저성장 시대로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가지고 도시에서 공공 인프라에 대한 수요라든가 또 의료복지 생활 서비스의 그 확충 요구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역 간 격차 양극화가 이제 발생될 때 대비한 어떤 그 공간 구조 개편, 주택 시장, 공공 인프라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네. 결국은 이제 도시의 공공 인프라를 이제 깔아줘야 되는데 플랫폼 경제 시대에 그래서 플랫폼 깔아주고 중소 스타트업 업체들이 참여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을 도시 공공 인프라가 이제 앞장서서 구축이 돼야 된다. 판교 테크닉밸리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일 때 판교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통해서 오픈 플랫폼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에 1제곱킬로미터 남짓한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1,400여 개 기업이 한 해 매출을 80조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주 스마트섬을 이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그래서 와이파이를 다 설치했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분석화가 해가지고 플랫폼 깔아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GPS를 통해서 버스의 그 고정밀 지국 위성 항법 시스템 통해 가지고 모든 운행 정보가 가능한데 물론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아주 정밀도가 높은 그래서 버스 도착 예정 시간 그리고 그래서 올해도 360억 투자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아일랜드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학 도시계획 분야 출신들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통계, 뭐 미적분까지도 했으면 좋겠지만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대학이 다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망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T, 금융, 스마트시티 등을 넘나들면서 급변하는 그 미래 경제 환경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려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나 미국 시정부에서 인력 채용 보면 통계 컴퓨터 관련 학과 출신들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시 정책이든 사업이든 이제 뭘 하려면 숫자를 저장 관리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와 통계 분석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공학 그 커리큘럼에 좀 반영시켜서 우리 분야 출신들이 모두 높은 수준의 통계 역량을 갖추면 경쟁력이 이제 확보되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도 우리가 겨냥해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로도 도시공학 출신들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뭐 3억 4억 정도도 일단 받는 그런 그 도시공학과 출신들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써는 건 여기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고성장 시대 톱다운 방식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 정책이 이제 보다는 지금 버텀업 스타일로 가자. 그래서 다양성, 장소성, 도시 브랜드, 환경 문화, 지방화, 공동체, 공유경제, 뭐 이런 것들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하나의 그 국도 도시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읽어서 통찰하면서 우리 도시가 해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KPI가 그 방향타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입니다. 저희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가장 최신의 이슈로 정리를 해주셔서 근데 이거는 이미 또 강의를 하고 계신 거네요. 왕 교수님, 저 학회가 원고료 조금이라도 드릴 그래. 테니까 사람들을 주셔서 예. 상당히 그저 시적인 분. 그 말씀하신 거 우리 이희정 교수도 보니까 학교에서 뭐 빅데이터 뭐 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도 좀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좀 이제 그 나이도 나이지만 어떻게 이제 출신 평안북도 출신이다 보니까 아까 노영희 교수님이 지난 20년 동안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재단법인 정부장 이사장을 했어요. 하시다가 저보고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 사업. 고향 사업을 정부 좀 사업. 하는데
완전히 그냥 무료 봉사 활동이죠. 제가 이제 또 저도 돈도 좀 냈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일에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까 우리 원 교수님은 뭐 최신에 이게 섭렵하시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기회를 좀 이제 갖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 양평에 제가 살면서 보니까 아주 작은 도시, 작은 그 군에서 도시계획 뭐 자문할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도시계획위원도 하고 또 군수 무슨 뭐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또 이제 양평에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좀 더 우리가 가령 이제 양평만 해도 그 전원주택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된 그 단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할 수가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전부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개발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길 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럼 또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기부 체납을 안 받아요. 받는 순간 관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게 지금 서울에서 가까운 그 양평 그 전원주택 같은 걸 좀 더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그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건 속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지금 그 노력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뭐 일부러 오셔야 하는데 양평에 사시면서 그렇죠. 참여해 예, 주시니까 그러니까 참여하니까 보고 재미가 있어요. 예. 교수님 얘기하시는 양평은 강원도 양평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양평 경기도 양평이요. 경기도 양평 글쎄. 그러니까요. 강원도 양평 얘기하시는 그런 거. 것 같아. 그러니까 수도권인데 거기 너무 열악하네요. 너무 야박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가령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뉴질랜드 가 보면은 인프라를 먼저 이렇게 시정부에서 해가지고 깔아놔서 나름 그런 거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디벨로퍼가 이제 와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거를 그냥 토지 소유한 사람들의 자기 편의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도로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기부 체납 안 받는 것도 안 받는 거 충격적이네요. 정말 충격적이죠. 네. 내가 왜 기부채는 안 받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으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돈 들어가고요. 돈 들어가야 되고 관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건축사무소나 이런데 측량사무소 같은 데 그런 걸 하는데 너무 자질이 약해요.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젊은이들을 위한 그 시장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 교수님 회사를 차리세요. 그래서 그런 그 주택 개발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을 자꾸 빠져나가요. 몇천호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거보다 적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난개발이네요.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규정 같은 것도 말이죠. 조금 이제 좀 우리가 학계에 좀 관심 그런 데 좀 관심 가지셔가지고 그런 거 규모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선투자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도시계획이든 정책이든 그런 쪽까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정책화시키는 데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아이고, 저는 맨날 기부 체납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대도시적 문제만 서울시나 고민하고 그렇죠. 이만보다 근데 지금 앞으로 가령 이제 취업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나는 잘 하면은 하나의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교수님 머리도 새로 하셨는데 새롭게 한번 새롭게 한번 최범훈 교수 아니, 좀 창업, 힌트를 좀 창업하시는 받으세요. 굉장히 지금 저는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 이렇게까지 많이 예. 창업하시면 그래서- 저희 국토학회에서 연구원을 요번에 정관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김찬석 교수님 창업하면 아웃소싱을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건 참 그 활동을 하기가 좀 좋겠구나 하는 것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요즘 이제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도 사실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에 좀 뭐 관심 있게 하는 특히 자기가 농촌 출신 같으면은 그런 쪽에서 말이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난 대학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지금 부모님 말씀하신 것 같은 거를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교육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그 과정까지 못 이루고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전명 거의 다 됐는데 벌써 학과 이름을 갖다 도시 및 농촌계획학과 해가지고 글쎄. 농촌으로 지금 막 무슨 대학이요? 동신대학이요. 아 동신대. 네. 아 저기 나죠? 네. 그래서 거기는 농촌 계획이 일거리가 많대요. 그렇다. 아. 원광대학의 도시공학과가 네. 도시계획도 하지만 조경 또는 뭐 이런 시공 이런 거를 직접 하는 아.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거의 뭐 실무를 강의해서 직접 나가서 농촌 바로 그런 게 필요해요. 네 그거를 지금 정말. 시도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양성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렇죠. 일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쏠 수 있다고 봐요. 네. 벤처 창업이 우리 쪽에서는 그런 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측량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적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원래는 측량이라고 하는 공통을 가지면서 개발행위하면서 그런 일들 그런 다 거 한다고.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근데 그좀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이게 작품 이거 틀려 먹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도 다 자기가 내고 이런 사람들한테 또 만약에 그거를 또 재심이라든지 자꾸 뭐 불허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도시 주변의 그런 근교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모 있게 또 멋진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 도시,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렇죠. 지역이 지금 싹 빠진 거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지역을 거- 갖다 지역 지역을 부분도 쓰자. 있고 근교 근교. 네.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은 전혀 뭐 심의위원을 하면서 참 고민이 많다는. 그 양주 이런 데서 도시계획위원 추천이 오면 신청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아예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 뭐 그 장덕 교수님도 그 대구 근방 아니다 서울 근방에 있잖아요. 양주 이런 데 가면 저희 학교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네. 뭐 할 일 없을 때 가서 좀 보는 거 가면